가정 내에서의 범죄와 미성년자의 보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이혼과 양육권 등을 다루고 있는 가사소송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24년 만에 대폭 개정될 가사소송법,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얼굴이 더 환해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대법원이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하던데요. 예. 예. 그 1991년에 이제 가사소송법이 제정돼서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법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금 이제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점점 심해지니까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또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81개 조문인 가사소송법을 현재 161개 조문으로 대폭 수정했죠. 그래서 많이 수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나요? 지금 이 가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유는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이제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고요. 두 번째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함께 있을 때 가령 가사 사건의 재산분할, 이혼의 재산분할 소송이 있을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만한 게 민사 소송에 있으면 민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사 소송이 정지돼 있었죠. 이거를 민사 관할을 가사로 갖고 와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편익이 상당히 증대됐죠. 합리적으로 그건 변화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후견적 기능,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육, 결국 이혼하면 이제 누군가가 양육하고 또 비양육자는 이제 면접 교섭권이라는 걸 가져서 아이를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서로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도 아이를 안 보여주면은 서로 다툼이 심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면접 교섭권 그 보조인이 따로 있어서 이걸 면접 교섭인 제도라고 그래서 면접 교섭인이 원활하게 자발적인 면접 교섭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런 후견적 기능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서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분쟁에 사전적으로 분쟁을 해결시키면 평화적 분쟁이 해결되면 그 후에 앙금이 좀 덜 남으니까 그런 분쟁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관할도 원래 이제 이혼 사건, 가사 사건은 이제 상대 피고의 주소지. 그러면 결국은 서울에서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상대가 지방에 가 있으면 아이랑 그럼 서울에 와서 재판을 하러 오면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가령 뭐 부산에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자녀가 있는 지역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양육의 공백이 없도록. 그래서 재판의 관할도 미성년자를 위주로,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소송법 전체의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한다는 점이 뚜렷이 나타나 있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미성년 그 자녀들의 복지가 어떻게 좀 향상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됐네요. 가족관계 가사소송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 양육권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바뀌었나요? 결국은 이제 그 양육권 문제가 결국 문제되는 것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누가 양육할 것인가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그 누가 양육할 것인가는 이제 부모의 뭐 경제력이라든지 환경 이런 걸 보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지금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비록 좀 떨어지더라도 열악해도 자기가 정말 정서적으로 유대가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녀의 의사가 뭔지를 반드시 물어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둘째는 양육을 누가 한다고 결정이 되면 이제 비양육자는 양육하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려서 지급 안 하면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집행력뿐이 아니라 양육비를 한 달만 지급을 안 하면 재산이 있는데도 한 달만 지급 안 하면 감치를 할 수도 있어요. 감치라는 건 뭐냐면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안 주면 유치장에 가둬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줘서 양육비가 없어서 양육하지 못하는 공백을 이렇게 메꿔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양육비를 주는 사람은 양육비를 주는 대신 아이를 가서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그게 이제 이른바 면접 교섭권이죠. 근데 이제 면접 교섭권이 잘 행사가 돼야 되는데 아이를 좀 보자 그러면 아이 지금 아파서 안 된다는 둥 뭐 여러 서로 감정이 나빠지면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면 또 양육비를 또 안 주려고 그러고 안 주면 감치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면접 교섭인 제도를 만들어서 면접 교섭을 해주면 아이의 정서에도 좋고 또 이것은 법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이런 걸 결국 알려줘서 원활하게 면접 교섭권이 이루어짐으로써 아이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냈죠. 면접 교섭권이나 또 아이 양육비나 뭐 이런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전에는 어땠었나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 이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를 안 주면 과태료 처분밖에 없었어요. 집행을 할 수가 없었죠. 집행은 안 되고. 안 주면 그냥 못 받았어요. 결국은 이제 안 주면 못 받았는데 전에는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치도 옛날에 전에도 감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석 달 정도 안 줘야 감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안 줍니다. 화나면 감치되기 직전까지 안 주죠. 근데 경제력이 떨어지는 그 양육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미성년 자녀한테 돌아가죠. 그래서 그 양육의 공백이 석 달은 너무 길다. 한 달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 주면 감치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는 근데 재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근데 재산이 있는 한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 되죠. 부모의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지 않고 또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자녀의 얘기를 듣는 게 예전에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안 들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게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군요.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이 친부모가 가해자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는데요. 이게 현실인가 봐요. 2013년도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통계가 있어요. 근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84%가 부모였답니다. 그리고 요새 문제되는 보육교사의 학대 4%밖에 안 돼요. 아주 8%. 거네. 8%. 그다음에 계모나 계부 4%. 그 대부분이 친부모예요. 부모의 문제가 참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50%. 그다음에 어머니가 한 33%. 그러니까 그냥 거의 10명 중 8명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 중 8명은 친부모고 그 아동학대도 지금은 점점 심해져서 성적 폭력까지 일어날 정도니까 상당히 아동학대가 심각해서 이 가사소송법이 그 아동학대를 막는데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 것이죠. 가사소송법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송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소송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자녀가 소송을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결국 아동학대를 당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들은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친권을 상실시켜야 친권에서 벗어나야 결국 다른 사람이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친권을 상실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친권은 천륜이기 때문에 아이를 좀 학대했다도 이거는 나는 교육 훈육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 와서 그 아이를 친권에서부터 벗어나서 데려와서 다른 데서 교육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권을 상실시키려면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상실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가령
친권 상실이라는 것은 예.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가 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자식은 그 안에서 계속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받죠. 예. 근데 지금은 예. 자녀가 예. 부모를 상대로 나는 이 학대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판단했으면 부모를 상대로 친권을 상실 선고를 제기할 수 있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친권 일시 정지도 예. 신청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게 또 남발되면 안 될 텐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절차 보조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 절차 보조인 제도.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이제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동 심리를 잘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그래서 항시 친권을 상실시키는 건 아니고 이 정도라면 부모가 아이와의 좀 격리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좋겠다. 그럼 친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도 있고 친권을 정지시키는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럼 사전 처분이 있어요. 그럼 쉼터나 보호센터로 보내고 부모하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을 격리시켜요. 근데 그런 격리의 사전 처분은 법원이 했었는데 경찰도 지금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떤 학대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격리시키고 격리시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정지시켜도 안 된다. 부모의 자격이 아예 없다. 그럼 친권을 상실하는 선고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소송들이 있고 또 입양아의 경우에는 파양 선고를 미성년 그 입양아도 양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소송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작은 천국이어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가정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많은 갈등 때문에 이런 또 사회적 시스템과 법이 그렇죠. 만들어지는지 참 안타깝고 참 속이 상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미성년 자녀는 사실 우리 미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아주 창의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암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자원인 그 미성년 자녀들을 정말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 발전도 되고 미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혼한 자녀들도 이혼 가정의 자녀들도 많죠. 근데 도저히 가정에 머물 수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죠. 차선책으로. 그런 둥우리가 깨진 이혼 가정의 자녀들도 정말 잘 돌봐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도 한번 우리도 돌봐서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또 이번에 이제 개정된 가사소송법이 미성년 자녀의 그 정서 함양이라든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걸로 보고 또 법원이 후견적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뭐 조정위원회도 있고 면접교섭 제도도 있고 절차 보조인도 있고 여러 이런 제도로 결국 미성년자들의 뒤에서 후견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성년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살아야 또 국가 살고 사회가 살고 또 교회도 살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또 사랑하며 품어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